사실 제가 원래 이렇게 앞에 쓰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또 원래 성향이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사실 그 타고난 저의 소질을 개발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 집사님이 앞에서 우리 성경 강의하시는 걸 보고 목사님 같은 이제 프로는 제외하고 제가 두 번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항상 제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강장로님이나 배장로님 두 분이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은 걸 알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주제 넘게 해가 제가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단 역사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역사라는 것을 여러 사람이 정의를 한 말들이 많은데요. 첫 번째로는 제가한테 제일 와서 와닿는 게 역사라는 것은 과거와 미래의 끊임없는 대화다라고 얘기를 하죠.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이고, 그 다음에 또 역사에는 가정은 없다. 역사는 반복된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는 또 이긴 자의 기록이다. 그렇죠. 근데 정사는 형식으로 그 기록된 역사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정말로 이긴 자의 기록이죠. 그렇지만 야사는 그 이면의 얘기들 갖다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역사를 얘기하면 정사와 야사가 합해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해하는 게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는 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일 중요한 게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그래서 제가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게 우리 한국에서의 역사 교육이 너무 잘 안 돼 있다. 항상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역시 쭉 살펴본 결과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냥 굉장히 단순화시켰어요. 제가 그냥 옛날 사람들이 살았던 얘기다. 역사라는 거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스스로 정의를 낸 거는 모든 학문, 또 삶의 기초는 역사다. 그러니까 조 집사님이 우리한테 해주셨던 구약, 신약에 대한 모든 것도 사실 예수님의 역사잖아요. 그 기독교의 역사죠. 역사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차피 오늘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의 역사를 좀 제대로 이해를 하고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그 역사학계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강단사학, 그 강단사학이 제도권 사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면에 신민사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서 두 번째로는 제야사학, 그래서 민족사학 이렇게 크게 두 갈래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 역사적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제도권 사학계, 강단사학, 그 신민사학의 배경은 그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죠. 그것이 3.1운동이 고종이 그 승하를 하면서 그 고종이 이제 그 일본 죄송합니다. 이럴 때는 그냥 제가 동자를 써야 되는데 일본 놈들에 의해서 독살당했다. 근데 그 이면의 얘기가 그 고종이 커피를 좋아했다고 그래요. 커피에 독을 타서 고종을 죽였다. 그 원인은 이제 헤이그 밀스 사건이죠. 그 이유가. 그래서 헤이그 밀스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강제로 하야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순종을 갖다 등록을 시키죠. 그러면서 나중에 19년에 그래도 그 고종이 퇴위를 하고 난 데도 계속 뭐 움직임이 있으니까 일본들이 독살을 시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건 뭐 역사적으로 기록된 얘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정사하고 야사를 같이 저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919년에 이제 그 3.1운동이 나고 나니까 일본에서 그전에는 이제 이등방문이요. 이등방문이
조선 통감이었다가 그 후에 데라우치 마사다케라는 그 육군 대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역대로 보면은 한국에 들어오는 조선 총독들이 전부 다 육군 대장 출신들이에요. 근데 이 무단 정치, 그러니까 막 강제로 막 저기를 하는 정치에서 벗어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1919년에 3.1운동이라고 하는데 그해 11월 달에 다카키 마사오라는 그 저기 해군 대장 출신의 좀 뭐랄까 좀 여유가 있는 그 부드러운 사람을 갖다가 총독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문화 정치, 그 이전은 무단 정치라고 했는데 문화 정치,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고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 마사오라는 사람을 갖다 보냈는데,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뒤로 오히려 더 깊숙이 적을 하는 거죠. 1925년에 조선 총독부 산하에 그 조선사 편수회라는 걸 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민 상환을 갖다가 이제 그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경성제국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자기네들의 그 시민 통치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역사를 갖다가 왜곡을 합니다. 왜곡을 하는 게 어떻게 왜곡을 하냐면요, 한국 역사는 타율적이고 정체된 4대주의를 갖다가 4대주의적인 역사로 왜곡을 하면서 그 우리의 민족 의식을 말살하는 그런 그 특별한 그 기구를 만들죠. 조선사 편수회라고. 근데 거기에 앞장섰던 인물이 한국 사람으로서 이병도라는 사람이 거기에 앞장서서 연구를 합니다. 그 사람은 일본의 와사 대학을 갔다가 졸업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들어와서 경성제국대학에서 교편을 잡다가 그러다가 조선사 편수회라는 데에 가서 그 조선사를 갖다 우리 한국 역사를 왜곡시키는데 크게 일조를 하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이후에 나중에 1960년에 그 사람이 서울대학 학장까지 합니다. 근데 원래는 그 보성 전문가 고대 전신이죠. 고대 전신에 거기서 졸업을 하고 와서 대학을 갔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 해방 이후에 우리가 제 말로 나라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는데 그 사람도 꿋꿋하게 살아남아서 나중에 물리대 학장은 서울대 물리대 학장은 물론이고 1960년 4.19가 터지고 이후에는 문교부 장관까지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이 그 자기의 그 이론을 갖다가 포기하지 않고 학자적 양심까지 버려가면서 자기의 이론을 갖다가 끝까지 조축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희생시킵니다. 자기 제자뿐이 아니라 동료 학자들 중에서도 자기 저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많이 탄압을 해서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이죠. 근데 그 반면에 이제 민족사관이라는 그 부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는 이제 그 단재 신채호 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임시정부에서 강력히 했었고, 실제로 발을 떠다니면서 만주 일대에 돌아다니면서 그 고을의 역사라든지 발해의 역사라든지 그걸 발굴한 양반이에요. 근데 우리가 역사를 이해할 적에 역사를 기록된 그 문서를 갖다가 증명하는 게 고고학입니다. 실제로 발굴을 해서 증거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안재홍, 그다음에 정인보 이런 양반들도 민족사학에 이제 그렇다 뿌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근데 참 공교롭게도요, 이 민족사학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된 계기가 1980년에 그 전두환이 불법으로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자기 정권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국풍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막 여의도에서 막 큰 우리 고유의 음악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걸 갖다가 막 붐을 일으켜서 자기의 불법적인 구테타에 의한 정권 탈취에 대한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국풍운동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그때 역사학계도 그 제하에서 우리의 걸 갖다 많이 연구했던 그런 양반들을 나서게 되죠. 그러면서 역사가 많이 대중화가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죠. 참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저도 그래서 아마 더 역사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크게 이제 구별을 했고, 그러고 나서 역사를 깊이 가려고 그러면은 우리의 역사서를 갖다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살펴봐야 되는데 크게 제일 오래되고 그리고 정사로서 여기 하는 게 삼국사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삼국유사가 있는데 삼국사기는 1145년에 김부식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삼국을 갖다가 삼국에 대한 역사를 또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그게 역사서를 만들 적에 기전체라고 그러는데요. 삼국사기는 기전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자가 사람에 대한 역사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쭉 나열을 해놓은 게 기전체라고 합니다. 삼국시대의 왕들을 갖다 순서대로 해서 왕 순서대로 해서 고구려, 신라, 백제 세 나라의 그걸 쭉 밝혀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신라 경순왕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편협된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역사서를 쓰기 시작하죠. 삼국사기를. 그래서 나중에 신채호라는 단재 신채호라는 양반은 차라리 없는 이만 목산 역사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네. 그런데 그렇지만은 지금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역사서가 삼국사기니까 전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삼국유사를 이제 스님 이련이라는 분이 적어 내려갔는데, 근데 이분은 1281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130년 후에 유자가 남길 유자입니다. 삼국사기는 사실을 입각해서 한 거라지만은 이 양반이 아쉬웠던 게 삼국사기에 빠진 얘기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삼국시대 이전에 고조선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여 그런 여러 가지 고구려가 저기 생기게 된 연유라든지 이런 그 고대사를 갖다가 신화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전부 다 집어넣게 되는 거죠. 남겨진 얘기들, 삼국사기에서 빠진 얘기들 갖다가 보완을 해서, 근데 이분이 이제 스님이다 보니까 상당히 불교적인 기사거리가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 삼국유사는 기사본말체라고 그래가지고요. 기사본말체라고 그래가지고 사건 중심,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걸 중심으로 해서 이가 쭉 이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김부식이라는 사람은 당대에 최고의 문장가입니다. 이 문장을 갖다 아주 기가 막히게 지금도 삼국사기를 갖다가 좀 아는 사람들은 그 문장이 아주 수려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고 등치가 굉장히 컸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이 모습을 갖다 해놓은 책이 송나라 때 우리 고려로 사신으로 왔던 고려 도경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서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직접 만나셨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묘사를 했는데 굉장히 등치가 좋고,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수려하다고 그럴까요? 그런 사람이었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의 단점이 너무 속이 좁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을, 이 김부식이라는 사람을 얘기할 적에 정지상이라는 양반을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정지상이라는 양반은 시문, 그러니까 시를 짓는 데 아주 당대 최고의 호응이 있었던 사람인데, 근데 하루는 이 정지상이라는 양반이 시문을 시글을 하나 썼는데, 임궁범어파 천색 정유기 이런 문구를 맺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임궁이라는 게 그 절을 얘기합니다. 임궁이고, 그다음에 범어는 연불이죠. 범어, 연불이 끝나고 나니까 천색, 하늘의 색깔이 유리알같이 맑았다. 정유리, 그런 시구를 하나 만들었는데, 시구를 썼는데, 이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그 문구가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너무 탐이 나니까 이걸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직접 재산권을 좀 그냥 저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정지상이라는 양반이 이런 자에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 정지상이라는 양반이 제가 이걸 일부러 써왔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서훈이라는 사람이 그 이제 그 송나라에서 사신으로 들어오면서 평양을 거쳐서 이제 개성으로 들어오는데 부병루에 서가지고 도대체 한국의 그러니까 고려에 이 시문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거기에 걸려 있는 게 이 정지상의 식구가 걸려 있었던 거예요. 소민이라는 식구인데 이게 참 아주 제가 봐도 참 기가 막히거든요. 우월장제 초색다. 그러니까 비그친 긴 뚜개는 파란색이 만연한데 푸른색이 만연한데 송근남포 동비가 인분에는 남쪽 그 포구에는 슬픔의 노랫소리가 메아리치고 대동강수 하시진 대동강물은 언제나 말까 별로냐면 그 이별의 눈물이 해마다 이별의 눈물이 계속 그 파도 위에 덮쳐 흐르는데 언제나 많을까. 근데 이것이 여기서 지금 뭐 강조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 전기하는 게 자연의 경치를 한번 쫙 읊어주면서 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쫙 읊어주면서 그 다음에 아주 그 대로적인 그 문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강조가 대동강수가 마른다는 게 대동강물이 마른다는 게 굉장히 과장된 과장법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식구를 보고 이 고려의 이 시가 수준이 상당하다라는 것 갖다가 이 서훈이 그 서훈이라는 사람이 감탄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저는 저 개인적으로 이 문구가 너무 좋아서 제가 외웠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정지상이라는 양반이 그때 얘기를 하면은 약간 진보적이고 그래서 1135년에 그 고려 인종 때인데요. 그 묘청이라는 이 스님이 그 인종이라는 사람을 왕을 설득을 해가지고 서경이 이제 그 개성에서 서경을 갖다가 평양이거든요. 평양으로 위쪽으로 수도로 옮기면서 칭제 권원, 그러니까 황제로서 자기가 임금을 갖다가 높이고, 그다음에 그 권원은 이제 자기의 연호, 그러니까 황제들이 옛날에 연호를 만들었는데 자기의 그러니까 뭐 누구 몇 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정관 3년 이런 식으로 그런 걸 만들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때 한창 금나라가 이제 이 북쪽에서 여진족이죠. 금나라가 상창 저거 할 때인데 그 금나라를 갖다가 대항을 해서 우리나라들의 크다란 고구려의 그 기상을 다시 되찾자는 그런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인종이라는 사람이 거의 처음에 다 동의를 했다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기득권 세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개성에서 평양으로 옮기면은 그 자기 약해지는 그 기득권 세력들이 그걸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인종이 좀 더 마음이 강한 사람이었으면 그대로 밀어붙였을 텐데 거기서 중간에 포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묘청의 난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묘청의 난을 갖다가 이제 서경에서 평양의 평양성을 갖다 점령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저걸 하는데, 근데 그때 그 정지상이라는 양반도 거기에 이제 합세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그때 이 문구를 안 빌려주는데 앙심을 품고 이 사람을 죽입니다. 이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그 묘청에 나는 수습을 하고 10년 뒤에 삼국사기를 썼는데 1935년에 묘청에 난이 있었고 1945년에 그 삼국사기를 쓰게 되죠. 그런데 저걸 하고 나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조선시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고려가 왜 망하게 됐고 그 고려가 어떤 거였는지를 갖다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근데 고려의 그 통치 이념은 불교였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라는 게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게 고구려는 372년이고요. 고구려 소수림왕 때 전진에 순도라는 중이 와서 고구려의 첫째 불교를 전했고, 그다음에 백제는 384년입니다. 384년에 동진의 마라난타라는 인도의 승려인데, 인도의 승려가 그때 중국의 그 인도 승려들이 많이 와서 그 포교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백제에다가 그걸 전했고, 그다음에 그때 제일 후진국이었던 신라는 527년이 돼서야 그 2차돈의 순교, 그 2차돈의 순교는 다 아시죠? 뭐 목을 딱 치니까 하얀 피가 솟았다고. 예. 이게 지금도 이 부조가 그 경주박물관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나라가 그렇게 전부 다 그 뿌리가 깊으니까 고려도 이 왕건이 그 고려를 세울 때부터 그 국시가 그 불교였었거든요. 근데 그게 고려 말기가 되니까는요, 물이 고임을 썩는다고 그 불교계가 엄청나게 써가지고 이상하게 그 고려 때는 불교의 이 스님들이 전부 다 결혼을 했었나 보더라고요. 축척을 하고 막, 그리고 이 개성 시내에 한집 건너 절이고 사람 대단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썩어서 그것이 여러 군데에 그 영향을 미쳐가지고 뭐 개성의 맨 나중에 그 말기에는 왜구가 개성 시내까지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또 북쪽에서는 홍건적이 내려와서 막 개성 시내를 갖다가 막 정원을 하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가장 뚜렷하게 이 교류를 지켜낸 장관들이 최영 장군하고 이성계입니다. 그러니까 최영 장군은 이성계보다 훨씬 더 위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은 있잖아요, 무패의 장수예요. 싸움에 나가서 진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1382년인가요? 1382년인가? 1380년. 그 황산대첩이라는 데서는 왜구가 10,000명을 갖다가 70명을 나뉘고 전멸시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이성계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로 그 훌륭한 장수였어요. 그 활솜씨가요. 활솜씨가 그 일본을 보면은 그 효군 뭐 이렇게 복장을 하고는 이 모자 쓴 게 눈만 내놓고 입만 이렇게 내고 다 가렸잖아요. 근데 한 100m 거리에서 이 활로 이 눈을 갖다가 쏴서 맞힌다는 그러니까 대단한 이 용사수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그때 이 황산 대첩이라는 데서 70명만 남기고 10,000명을 몰살시킨 게 거기에 이 대장, 그러니까 그 외부에서 이 지휘를 하는 걸 갖다 그런 식으로 주입고 나서 그 사기가 꺾이는 바람에 그냥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 고려가 그렇게 되니까 이제 개혁을 바꿔야겠는데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온건 개혁,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급진적 개혁, 두 가지로 갈리게 되죠. 그런데 온건 개혁파는 이제 최영 장군하고 정몽주, 그다음에 이색,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이고 그 온건 개혁파라는 거는 고려 왕조를 그대로 두고 여기서 우리가 고쳐서 더 잘해보자라는 거고, 그다음에 급진적 개혁파는 이성계, 조준, 그다음에 정도전, 그 중심된 인물이 세 사람이죠. 세 사람씩 그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래서 이 급진적 개혁파는 역성혁명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갈아엎어야 된다, 나라를 새로 세워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결정적인 계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1388년에 그 위화도 회군을 하게 됩니다. 위화도라는 거 어떻게 되냐면은 그때 이제 중국도 그때는 묘하게 원나라는 망해가고 명나라가 이제 새로 세워져 가지고 명나라가 막 이 왕조가 교체되는 그런 기간이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명나라에서 너무 압력을 주니까 이 고려에서 우왕하고
저기 저 최영 장군이 요동을 갖다 정벌을 하자. 요동을. 그러니까 요동이 그 만주 그 강국 이렇게 우리 한반도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요하라는 강이 흐르는데 만주에. 근데 그 여기 동쪽이 요동이고 그 서쪽이 요소입니다. 그래서 요동을 정벌을 하자. 우리의 옛땅을 다시 찾자. 그래가지고 그 군사를 일으키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 도통사가 그쵸 최영 장군이고 좌군 도통사가 조민수, 그다음에 우군이 이성계 이렇게 이제 그래서 가죠. 그런데 그 위화도라는 게 압록강 중간에 있는 그 섬인 것 같아요. 섬인데 거기를 갔다가 이상하게 그 해에는 또 장마가 일찍 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성계가 4가지 사불간론이라는 걸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전쟁을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그 요동을 정벌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 갖다가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때 그걸 최영 장군하고 우왕이 그걸 거절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위화도 회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4가지가 뭐냐면은 소국이 대국을 쳐서는 안 된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갖다 범할 수는 없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장마철이기 때문에 그 이 활이 그때는 중국이 활 아닙니까? 근데 활이 이 악교를 이 활줄에 악교를 쓰고 이제 붙이는데 악교를 썼나 봐요. 악교가 장마철에는 스키가 많아서 녹아내린다. 그다음에 장마철에 그 여름에 한창 그 농번기 때에 군사를 동원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북쪽에 군사를 보내고 나오는 외구들이 들어와서 말도 못하게 노략질을 할 거다. 그런 4가지를 갖다가 그래서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회군을 하죠. 그래서 위화도 회군을 해서 최영 장군하고 우왕을 갖다가 처형을 해버립니다. 이성계가. 그래서 그때 조민수, 그러니까 최영 장군은 개성이 있고 그 2사람만 갔었는데 그 사람 2사람이 이성계가 조민수라는 사람을 설득을 해서 내려와서 2사람을 처형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후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정도전이 득세를 하게 되고요. 굉장히 큰 이제 개혁 정책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또 우왕을 없애고 창왕을 세우고 그리고 하다가 조민수하고의 알력 때문에 창왕이 그러니까 이성계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왕하고 창왕은 그 공민왕의 자식이 아니고 신돈 나중에 요승 신돈이라는 게 있었는데 신돈의 자손이니까 이게 왕씨가 아니고 신씨다 이러면서 그 둘을 갖다가 폐위를 시킵니다. 근데 거기에 반대했던 사람이 조민수인데 조민수는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 그럴까요? 숙청을 당했다고 할까요? 그 세에서 밀리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성계가 이제 완전히 잡고 있었는데 근데 그 반면에 그때 우연히 그 사이에 이성계가 사냥을 나갔다가 말해서 낭만을 합니다. 낭만에서 집에 있게 되니까 그 사이에 정몽주가 이제 너무 빨리 이게 앞서가니까 그걸 좀 제어를 하기 위해서 정도전을 갖다 탄핵을 해가지고 귀형을 보냅니다. 귀형을 보내는 사이에 이방원 나중에 태종이죠. 이성계 5째 아들입니다. 네, 5째 아들인데 근데 이방원이 그 이성계라는 사람이 그 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장인데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자격지심이 약간 있었어요. 그 문관에 대한 그런 자격지심이 좀 있었는데 그 유일하게 자식이 7명인데요. 7명인데 그 5째 아들 이방원이 제일 똑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고려시대 때 과거에 급제를 한 사람입니다. 이방원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 문물을 겸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정몽주를 1대1로 만나가지고 딜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방원이 하여가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잔 드렁치기 얼핏인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천년까지 누리라 이러고 이제 딱 띄우니까 정몽주가 이 몸이 죽고 죽어 물몇 번 붙여주고 백골이 진토된 억시라도 있고 없고 유명한 인편단심이야 변할 수가 있으랴 웃었다. 그래서 이 정몽주의 그 말을 듣고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이방원이 결단을 내려가지고 선축교에서 정몽주를 처형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이방원이 그 조선 건국에 큰 공헌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1392년에 그런 그 이제 걸림돌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정도전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조준 그다음에 뭐 하윤 이런 사람들이 합세를 해가지고 그 왕을 추대를 하는데 그 사이에 공양왕 그러니까 고려의 마지막 왕이 공양왕이거든요. 그래서 창왕을 폐위시키면서 공양왕을 갖다가 세웠다가 그 양위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양위하는 식으로 그 이성계한테 왕위를 넘기는 식으로 이제 넘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국하는 거죠. 1392년에. 그런데 여기서 두 사람 중요한 인물이 이제 저거 되는데 그 조선 건국의 중요한 인물이 무학대사하고 정도전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학대사라는 양반은 고려시대 거의 끝 무렵에 나홍선사라는 분이 그 선종의 그 맥을 잇는 양반인데 그 양반의 제자죠. 무학대사가. 그리고 그 무학대사하고 이제 그 이성계라는 사람하고의 이제 연관성이 그 얘기들이 나오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성계가 하루는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집에서 불이 났는데 나오는데 석간에서 3개를 등에 짊어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일까? 그리고 이제 알아보려고 이제 수소문을 하다 보니까 그 무학대사라는 양반이 그 산속에서 글 속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그 양반이 글자로 풀어보는 거에는 아주 뭐 굉장한 음양 도참설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에 뛰어난 양반이 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그 양반이 하는 게 글자를 하나만 써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최근에 무학대사라는 양반이. 그래서 그 앞에 보니까 잘 차려입은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문자를 쓰더래요. 문자. 문의할 때 문자 있잖아요. 문자를 쓰더래요. 그러니까 그 무학대사라는 양반이 잘 차려입은 사람한테 문에 이거 빼면은 문자 아닙니까 이게? 우리 드나드는 문이요. 문에 입이 걸렸으니까 너는 거지구나. 네가 아무리 잘 차려입고 나를 속이려도 못 속인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진짜로 빌어먹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일부러 저렇게 차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상계 차례가 돼서 똑같은 이제 글씨를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기 위해서 똑같은 글자를 쓴 거예요. 이걸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무학대사가 하는 얘기가 왼쪽으로 보나 오른쪽으로 보나 임금 군자라는 거죠. 군자래. 넌 당신은 임금이 됐어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수를 군왕으로 만든 그런 인물이다. 무학대사가. 근데 정도전은 모든 그 제도적인 기초 있잖아요. 그런 걸 키운 사람이고.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천재입니다. 천재. 정도전은 천재고, 근데 이 출신 성분이 좀 열악해요.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이 기득권 대력들, 그러니까 이 세계 문화에서 정몽주와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그 정몽주는 아주 전통적인 그 양반가의 저거고 이 사람은 아주 한미한 집안의 출신인데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차별도 많이 받고 요새 말하면 왕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억하심정도 하니까 이 역성훈련만 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모든 그 제도적 기초가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그 경복궁 있잖아요. 경복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경복궁 안에 경복궁이 정전인데 그 법궁이라고 그러고 정궁이라고 그러거든요. 제일 중심되는 궁. 그러니까 1392년에 조선 개국을 하면서 1394년부터 천도를 하고 거기다가 경복궁을 짓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그 전각들 이름 있잖아요. 전부 다 그 정도전이 지은 거랍니다. 그 광화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삼문 삼주라고 그래가지고 그 광화문, 그다음에 흥예문, 그다음에 근정문, 그다음에 근정전이 있고 그 뒤에 사정전이 있고 그다음에 교태전이 있고 이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그 삼문 삼조라는 게 황제는 오문 삼조입니다. 오문 삼조고 그 왕은 삼문 삼조. 그러니까 궁궐을 들어가려면은 문을 3개를 들어가야지 3개를 들어가서 그 정전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왕은 5개 문. 그러니까 지금 그 중국의 자금성 있잖아요. 자금성은 5개 문을 지나가야지 그 정전을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 저기 1949년에 그 이 모택동이 저걸 통일을 하면서 그 천안문이 그 2번째 문이에요. 그 앞에 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문을 부시고 거기다가 자기네 그 무저 그 지금도 그 저 이 뭐 큰 회의하고 그럴 때 그 쓰는 그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다 그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 첫 번째 그거는 없었던 거라고. 그래서 문이 4개를 지나서 그 저기 태화전이라고 하나요? 그 자금성의 그 건축근정전 같은 거 그런 거를 달려면은 4개 문만 지나면 됩니다. 자금성은 그러니까 천안문이 2번째 문인데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하여간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냐면은 뭐 사정전이고 근정전이고 경복궁이라는 이름도 그렇고 모든 이름을 다 지어놓고 그다음에 조선 경복전이라고 해가지고 그 나라의 기틀이 되는 그런 제도적인 거에 대해서 모든 걸 갖다가 기초를 잡아놨습니다. 그 양반이.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도 흔적이 남아있는 게요. 지금 그 우리가 그 서울 시내 4대문 안에 가회동, 그다음에 적선동, 그다음에 안국동, 그다음에 서림동 뭐 이런 그 지명들이 있잖아요. 그게 정도전이 만들어놓은 이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서림방, 가회방, 적선방, 뭐 이런 식으로 안국방 이래가지고 지금도 그 동네에 그대로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뭐가 있냐면은 그 정도전이 이 경복궁을 갖다가 이제 저걸 할지 무학대사하고 이 의견이 서로 갈려요. 서로 갈리는데 그 보통 그 이 궁궐을 짓고 나라의 그 저걸 갖다가 집을 잡을 게 그 기초가 되는 게 중계 중나라 때 주례라는 그 책이 있답니다. 근데 거기에 그 기본적인 틀에 대한 그 예를 갖다 다 만들어 놓은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왕은 남면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역설에 보면은 뭐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평양에 있는 사람들도 북쪽에 되고 그 저기 왕이랑 사회를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경복궁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 부악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인왕산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낙산이 있고, 여기가 남산이 있습니다. 남산이 있는데 지금 경복궁은 자기가 기억잡고 있죠. 기억잡고 있는데 여기가 동쪽이고요. 서쪽, 남쪽, 북쪽인데 주산이라는 걸 갖다가 부악산으로 하고 좌청룡이 낙산이고요. 우백호가 일왕산인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거는 이제 정도전의 그 주장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 앞에가 지금 관악산이 있는데 이거를 이 무학대사는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은 일왕산을 주산으로 하고 이걸 주산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를 좌청룡 우백호. 왜냐면 이 낙산이요
높이가 한 100m도 안 되는 그 구릉이에요. 구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밑에 살았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서 이거 잘 아는데 맨날 놀러 가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은 정선생이 같이 자리 잡으면은 무학대사가 뭐라 그랬냐면은 옛날에 그 우리 전통적인 거에서는 우리는 그 저기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 서양적인 사고는 오른쪽이 더 위인데 우리의 전통적인 거는 좌측이 더 위입니다. 좌회전입니다. 네, 그래서 좌의정이 더 높고요. 그 다음에 이 좌측이 그 큰 장자, 큰 아들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조선시대 내내 그 장자가 저걸 못할 거다, 길을 못 필 거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200년 후에 큰 재난이 닥칠 거다. 그게 무학대사가. 예, 무학대사가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맞았네. 그런데 그래서 1392년에 조선이 건국을 했잖아요. 정확하게 1592년에 임진왜란이 터집니다. 네. 그래서 이거 동면을 해야 되는 거죠, 이분은. 그러니까 이쪽을 여기가 일원산을 주산으로 하고 여기를 부학산을 좌청룡, 그다음에 남산을 우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정도전이가 원래 실세니까 그리고 조선의 그 통치 이념이요. 통치 이념이 지금 금방 말씀을 드리는 건데 통치 이념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째로 사대 교린, 그러니까 이거 외교 정책이고요. 사대 교린은 큰 나라는 섬기고 그 이웃 나라들은 그냥 잘 지낸다 하는 게 사대 교린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숭유억불, 그러니까 유학을 존중 더 높이고 불교를 갖다가 불교가 그 고려에서 너무나 큰 폐역을 했기 때문에 그걸 억제를 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농번주의. 그래서 그게 경제죠. 그 시절에는 이 농사가 경제의 가장 기본이 틀이 되는 경우니까요. 그 세 가지를 갖다가 기본으로 해서 그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이 왕조 국가 중에서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요, 이 조선의 그러니까 이 정돈진이라는 사람이 워낙 조선의 기틀을 세웠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왕도 정치를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신권이 강하고 왕은 거의 요즘 얘기하면은 거의 뭐 내각 책임제라고 그럴까요? 그런 식의 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때도 민주주의. 네. 그런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 조선시대의 왕정이라는 게 겉모습 왕정이지만은 상당히 그 신권이 강했던 그런 역사적으로 딴 나라하고 비교를 해봐도 그랬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왕은 태어나기도 해야 되지만 길러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일단 그 세자로 채택이 되면은요, 시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세자 교육기관이 따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만 3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4살, 5살이 되면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자들이 전부 다 선생들이 돼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그 왕이 길러지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조선시대 조선의 그 저기에 비해서 어떤 사람은 조자가 들어가고 인문 중에서요. 어떤 사람은 종자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게 뭐냐면은 조선공덕이라고 해가지고요. 조자는 공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통치를 하면서 굉장히 큰 공을 세웠던 사람. 그 사람을 조자를 붙이고요. 종자는 그 나머지 덕이 있다고 하는 사람한테 공덕이라고 그러죠. 조선공덕.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예외가 되기 나중에 조금 이제 지나가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걸 깨트린 놈이 세조예요. 자기가 조자로 봐버렸구나. 네, 이름이 세조예요.
영조도 그래서 영조. 영조도 원래는 영종이었습니다. 어. 영종인데 그 저기 나중에 그 고종이 있잖아요. 고종이 그 영조의 뿌리거든요. 아. 영조의 뿌리거든요.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높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그래서 정도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궁금해. 정도전이 어떻게 됐는지. 정도는요. 이게 차차 나갑니다. 그다음에 네? 아니야. 시간을 보고 있어요 지금 내가. 재밌어. 시간을 보고 있어요. 지금 내가 이 시간을 다 풀어놨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우리 연속국 같은 거 보면 종교 사직을 뭐 살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또 기본 틀이 이 좌묘 우사입니다. 그 저기 그 조선시대의 그 이 통치의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은 요는 종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경복궁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가서 보시면은 왼쪽으로 종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사직당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그 사직당도요 일본 놈들이 그 사직공원을 만들어 버렸어요. 왜냐면 그 이 통치 이유가 뿌리째 없애버린다고 해가지고 아주 축소시켜서 사직공원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게 얼마 전부터 이제 사직당이라고 다시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직이라는 게 이 사가 토지의 신입니다. 토지의 신이고 이 직이 씨앗 있죠. 종자의 신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직단에 가면은 왼쪽 오른쪽에 큰 단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사를 갖다 두 군데다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지려면은 땅하고 종자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 사직단이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묘는 그 유학의 가장 기본이 그 조상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 묘라는 건 전부 다 지금 우리 얘기로 하면 사당이죠. 그 종묘라는 것 자체가 역대 그 왕들의 사당이니까. 그래서 좌묘우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건국이 되는 거죠. 건국이 되는데 이제 이성계가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잘 통치를 하다가 그 이성계가 부인이 둘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은 신의 왕후 한씨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이성계가 그 완전히 그 틀을 잡기 전에 그 원래 본처죠. 근데 이 사람은 1191년에 세상을 뜹니다. 그래서 왕비의 그 저걸 못 누려보고 그냥 세상을 뜨고 난 다음에 나중에 추전을 하죠. 근데 이 사람이 아들 6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 6이 방우, 방화, 방의, 방간, 그 다음에 방원, 방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계비, 그러니까 두 번째 있는 사람한테 이 계비라고 그러죠. 그 신덕왕후 강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나중에 이 한씨는 그렇게 큰 그 집안 배경이 대단한 집이 아니었었는데 이 신덕왕후 강씨라는 사람은 배경이 좋았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얽힌 그 하나 일화를 소개시켜드리면은 이성계가 이제 사냥을 갔다가 막 말을 달고 보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그 우물가에 갔는데 그 여자가 그 물을 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목이 말라서 물을 한 달라 했더니 들으신 적이 많을 거예요. 옆에 그 버드나무 있잖아요. 버드나무에 버드 따가지고 바가지를 탁 뿌려서 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목이 말라 죽겠는데 왜 이거 갖다 이렇게 주냐 했더니 물의 체험은 약이 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천천히 불어가면서 천천히 마시라고 그래서 했다. 그래서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저걸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아들 둘을 낳는다. 방번하고 방석. 두 사람 둘을 낳는데 이 백인이 송사라는 게 있기도 무서운 게요. 아들이 6이 있었잖아요. 정실에서. 근데 방원이 제일 이 건국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 큰 공을 세우고 똑똑하고 여러 가지 면에 갖춘 게 많은데 완전히 배제를 시키고 그리고 이 강씨의 방번하고 방석이라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방번을 갖다가 처음에 이 세자로 지명을 했다가 정도전하고 이제 남은 이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이 사람은 자질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막내를 갖다가 이제 세자를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1차 왕제의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1397년에 그 강씨가 죽어요. 그 엄마가 죽으니까 이방원이 이때가 됐다 그래가지고 1차 왕제난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이복 동생 둘을 죽여요.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없으니까 아버지를 밀어내고 둘째 형. 이 방우는 나이 40에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없으니까 두 번째 형, 이 형을 갖다가 방관을 갖다가 정종으로 등극을 시키죠. 정종을 시키는데 이 사람이 좀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이 없고 그 왕을 해가지고 둘이서 부부가 잠자리에서 됐다는 거예요. 우리 불안하니까 빨리 내려주고 그리고 그냥 빨리 우리 똑똑한 가지. 똑똑해.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방원이라는 사람이 형식적으로 자기가 금방 취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성계하고 함차사라는 말도 생기고요. 여러 가지 그 사이에도 그게 생기죠. 그런데 그런 걸 얘기를 드리면 너무 긴 것 같고. 그런데 그 태종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자기 친형제는 안 죽였어요. 태종이라는 사람이, 이방원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바로 밑형 방간이라는 사람이 그 밑에 놈 박포라는 놈에 의해 가지고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2차의 왕전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때도 저 사람을 갖다가 자기 친형제이기 때문에 죽이질 않고 귀양만 부립니다. 끝까지. 그래서 근데 그 대를 이어서 세종도 자기 그 삼촌이죠니까 삼촌에 대해서 끝까지 그 천수를 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끝까지 잘 저걸 하죠. 그 태종이라는 사람은 제가 제 견지로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가장 큰 업적이 세종이라는 물로 갖다가 알아봐가지고 왕을 후계자로 삼았다는 것이 가장 큰 업적이라고 얘기도 하죠. 자기가 똑똑한데 안 했으니까 그것을 와서 했겠지. 그리고 여기까지만 할까요? 그래가지고 근데 아까 제가 조선이 굉장히 그래도 왕정 중에서 민주적인 국가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여러 가지 면이 있어요. 우리 궁궐 크기 있잖아요. 경궁 같은 크기. 궁궐 중국의 자금성이라고 비교를 해보면요, 규모가 훨씬 작죠.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만큼 그 시절에 왕권을 갖다가 그렇게 크게 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많은 사람 동원 안 하고 최소한의 저걸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제 거슬러 올라가서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명문장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대표적인 게 그 거미물로 화이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백제의 그 문화를 갖다 설명을 하면서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그리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 우리의 그 한국 그 전통적인 그 문화라든지 우리 내려오는 것도 유물 같은 걸 보면요, 이 말이 참 맞는 말이에요. 굉장히 이 검소하면서 그러면서도 화려하지만은 사치스럽지 않고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백제가 그렇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 대대로 내려오면서 계속 적응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민주주의 국가라는 게 이제 제가 한지를 이제 궁궐에 크게 얘기하면 언론 3사라는 게 있습니다. 홍문관, 사헌부, 사관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홍문관이라는 건 옛날에 왕이 3번 갖다가 경연을 해야 되는데, 경연이라는 게 신하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고 교육도 받고 자기 의견도 적으라고 정책 결정도 하고 그러는 건데, 홍문관에서 그걸 하는 건데요. 경연이 조경, 그 다음에 주경, 주간, 그 다음에 석간 이렇게 3번을 했답니다. 임금이 제대로 구실을 하려고 그러면 하루에 5시간 이상 자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공부도 많이 해야겠네요. 그럼요. 엄청나게 저걸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3가지 언론 3사라고 그러는데요. 언론 3사라고 하는데, 사관원이라는 거는 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내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거고, 사헌부라는 건 관리도 있잖아요. 관리들의 부정부패 이런 걸 잡아내는 게 사헌부고, 홍문관은 왕을 교육시키고 모든 문서를 관리를 하고 그러는 게 홍문관. 그렇게 해서 왕을 견제하는 그 기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왕자들 이름이 있잖아요. 왕자들이 반드시 외자입니다. 한자예요. 그 이유가 왕이 되고 나면 왕의 이 한자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의 이름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고종, 선조, 태조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왕위에 있을 적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왜냐면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이름이 그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왕자 때 이름이 전부 다 외자입니다. 그래서 왕자 때 이름도 딴 사람들이 못 쓰게, 이름으로 못 쓰게. 그러니까 그 글자를 못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희귀한 한자들을 많이 썼다고 그래요. 외자로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적어됐고,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너무 간 것 같은데요. 이 정도에서 하고요.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그 이후에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